온 누리에 이름이 떨치신 우리 김누리 교수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그리고 민주시민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깊고 의미 있는 말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유명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바쁘고요. 네. 약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원칙을 바꿔야 되겠다. 한 명이 부르는 곳이라도 좀 달려가서 제 말을 듣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주의인데 그 주의를 고수하다가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네, 너무 듣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무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노원에 이렇게 청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총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여러분들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 눈을 본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들 눈이 뭔지 알아요? 예, 마음의 창 맞습니다. 마음의 창 맞아요. 마음의 창 누가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음의 창에 제가 조금 보탤게요. 독일의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칸트라고 있죠? 또 칸트와 함께 유명한 철학자가 헤겔이라고 있어요. 칸트, 헤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대단한 철학자인데요.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움이란 정신이 왜 저기 뭐가 겹쳤나요? 정신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꺼야 되나? 꺼져 있어요. 예. 예, 됐나요? 아름다움이란 정신이 드러나는 거라 했어요. 그것은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헤겔은 정신이 느껴져야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정신이 느껴져야. 그러면서 자연미, 아름다움을 두 개로 나눴어요. 자연미와 예술미. 예술미는 우리가 아는 거고, 자연미 중에서, 자연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자연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였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연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신이 느껴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답겠죠? 그죠? 네, 사람 중에서 어디겠어요? 네, 눈입니다. 이 헤겔은 인간의 눈을 최고의 자연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눈을 통해 이성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까 마음의 창이라고 한 거랑 비슷한 거죠? 헤겔은 이성의 빛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성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통로가 인간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느끼는 게 아름다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한 눈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요새는 가는 곳마다. 에? 그래서 한편으론 이게 미의 천국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다 안 보이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헤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제가 요즘에 강연을 많이 하는데 절반 이상이 화면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화면에다 대고, 줌이라든가 녹화라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눈을 마주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고 얼마나 사치인지, 이 자체가 이 시대에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느낀 거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유명해졌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유명해져서 여러 가지 놀라고 있어요.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막 여기저기서 알아본 사람도 있고 막 저 슈퍼마켓 가기도 두려워요. 거기서 와서 어떤 사람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왜들 이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절망감을 느껴요. 제가 사실은 8년 동안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8년 동안 무려.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썼는데도. 차이나는 클래스에 1시간 했어요. 1시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을 청해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매체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가, 매체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저는 절망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매체를 지배하는 자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매체를 지배하는 자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지배를 하고 있다면 문제없죠. 좋은 것이. 그런데 별로 올바른 지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들의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제가 1시간 강연을 한 거 가지고 일종의 여론이 조금 바뀌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이들은 24시간 365일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겠어요? 사실은 깊은 절망감이 더 큽니다. 최근에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집단적인 힘이 세상을 바꾼다면 매체라는 것 자체를 시민들이 장악하지 않는 한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체라는 공간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서로 모으고 또 그것을 표명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연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무슨 그런 민영 방송들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영방송은 최소한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또 표명되는 이러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절실하게 저는 요즘에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약간 떨리네. 소리가 저기 막 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공영방송은 어떤가요? 네. 지금 한국의 공영방송은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KBS, MBC죠. 이 공영방송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저는 제 칼럼에서 한국의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오죽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김누리 치고 공영방송 민주주의의 적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세게 공격을 했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들의 연합체예요. 성숙한 시민들이 없으면 민주주의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되려면 오늘 여기서 하는 것처럼 정말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민주주의 뭐라고 민주시민교육 했죠?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성숙한 시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숙한 시민들을 만들기 위한 공론장을 제공한다. 이게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예요. 이것을 독일의 공영방송은 그냥 딱 목표로 해놨어요. 공영방송의 설립 목표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공영방송 보면 성숙한 시민이 됩니까? 그게 문제라. 하루 종일 처먹는 얘기.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무슨 못 먹은 귀신이 있어요?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하루 종일 처먹는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코미디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썩은 코미디들이에요. 여러분,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적인 장르예요. 가장 지적이고 가장 예리한 언어를 가지고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게 코미디예요. 우리는 약자를 조롱하고 비판해요. 약자를 공격을 해요. 살이 쪘대는 둥, 말랐대는 둥, 못생겼대는 둥. 이런 코미디는 없어요.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어요.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예리한 언어로 비판하는 그러한 장르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방송인지 그걸 읽어서 어떤 시민들의 지성이 키워지는 이런 것들은 일체 없어요. 시민들을 완전히 우민화하는 이것이 아주 공영방송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지금 보이는 이 공영방송은 전두환 때 땡전 뉴스 하는 공영방송보다 더 타락했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 공영방송은 누가 봐도 어영이라고 알고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죠. 그래 안 그래?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을 시켜줬다고 봐요. 그런 어영방송 짓을 함으로써. 지금은 어때요? 이게 뭘 뜻하는지도 모르면서 국민들이 신압으로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우민화돼서는 민주주의 못합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좀 유명해진 이후에 이 매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민주시민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염병이 세상을 휩싼 이후에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다들 또 마스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이 상황을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또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면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바꾼 거죠. 예.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민주주의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 하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마스크맨이 됐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처음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은 저는 뭐 힘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그다지 미안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5시간, 6시간 앉아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지도 못하고 그냥 막 부대끼고 놀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 놨구나. 그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정말 끔찍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 지금보다 못 살았지만 정말 행복했죠.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배는 조금 고팠지만 그 파란 하늘에 맨날 뛰어다니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꼬치 따먹고 식혜 먹고 그랬죠. 예.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잃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게 뭐야? 전부 이걸 쓰고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잘못 산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전체 삶을 반성해야 돼요. 잘못 살았구나. 분명해요. 그건 뭐 더 이상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살아서 우리가 사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이걸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아직도 자각을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아직도 한국인들은 충분히 자각을 못합니다. 가장 자각 못하는 게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독일 아이들은 벌써 오래됐어요. 소비할 때 독일 아이들의 80%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껴요. 소비할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소비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이게 내가 꼭 소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소비를 해야 나라가 부해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소비할 때 죄책감은커녕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아,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왜 우리는 소비할 때 자부심을 느끼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낄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지금의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다른 거예요. 한국인들은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요. 경제적인. 유럽인들은 생태적인 관점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내가 소비한다는 행위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살아갈 기본 전제인 생태계를 훼손하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우리는 세상을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봐요. 그게 이런 지옥을 만든 거예요. 생태 지옥을.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소비를 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이 논리를 아직도 내세우고, 아직도 이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내년도 성장률 몇 프로, 이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예요? 성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장을 해선 인류가 끝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코로나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의 관행 그대로예요. 뉴딜이라고 하면서 앞에다 녹색만 붙였어요. 이제는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파괴를 조금 막으면서 경제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는 경제 성장이 미덕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저지해야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는 한참 됐어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정말 오래됐어요. 요번 세기가 마지막 세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가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끝없는 자연 파괴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세기를 넘길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이 어떻게 왔어요? 이러한 거대한 지구적 수준의 전염병이 왜 생겼어요? 이것은 지구 생태계 전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나 많은 생태 파괴에 의해서 변종 전염병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는 무슨 백신이 발견됐다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종 전염병은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거예요. 그걸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늦게 백신들이 발견이 돼도 또 다른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공포는 뭐예요? 빙하 속에 묻혀있던 수억 년 동안의 바이러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서 계속 이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 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전염병의 확산, 이런 것들은 이미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은 뭐예요? 전염병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이게 아닐 거예요. 이 전염병을 인간이 또는 기술 진보가, 과학의 진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지난 300년 동안 터무니없이 오만한 태도를 가져왔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기술과 과학 발전으로 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이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지금 한국인들도 대부분 그렇죠. 이걸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 낙관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오류에 빠져 있어서 그래. 특히 한국인이 심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것은 터무니없다. 모든 지금과 같은 발전은 결국은 지옥으로의 행진이다. 이 얘기는 오래됐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발전을 하게 되면 생태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생태계의 임계점에 딱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때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죠.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회복합니다. 자기 회복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느 수준까지예요? 어느 수준을 넘으면 이 순환 체제 자체가 붕괴해버립니다. 지금 이미 붕괴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죠.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되어 버렸다.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이 아직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도착을 안 했어요. 생태적 상상력이 도착을 안 했어요. 생태적 상상력이 사회적 규범으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도착했어요. 이미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마지막 인류, 최후의 인간, 이런 말들이 사회적인 상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저는 최후의 인간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최후의 인간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들, 지금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 요 아이들이 정말 최후의 인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22세기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아마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면서 무더위, 폭염, 산불, 전염병 이런 속에서 살면서 근근히 살면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구문 닫고 떠나는 이러한 상황이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종철 선생이 가고 코로나가 온 게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요. 한국에도 선각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발전은 죽음으로의 행진이다. 이걸 계속 외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종철 선생이에요. 저는 한국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선각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종철. 꼭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녹색평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녹색평론 만들 때 저도 아니 왜 저런 짓을 하나?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선각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영남대학교의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교수를 딱 때려치고 자기 사제를 모아가지고 녹색평론을 만든 거예요. 그게 벌써 한 40년 됐어요. 정말 선각자죠. 이분이 계속 생태적 세계관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나마 일부지만.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리에 저는 대신 코로나가 왔다고 봐요.
김종철 선생이 아무리 입으로 글로 외쳤지만 한국인들이 각성 못해. 그러니까 가시면서 코로나를 보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사실. 이 코로나의 경고가.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들, 우리가 너무나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들이 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것도 아니고, 견고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태적 상상력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에서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독일에 갔다 온 우리 제자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서 이런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매년 1월에 베를린에 한 달씩 어학연수를 보내요. 대학원생들을. 그 아이가 작년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자기가 그 스위스에 있는 친구랑 이 텐덤이라고 하죠. 어학 서로 가르쳐주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베를린에 가니까 베를린에서 만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쥐리히에서 베를린에 오는데 이 아이가 유럽은 기차가 엄청 비싸잖아요. 쥐리히에서 베를린 오는데 기차가 150유로가 그렇대요. 한 2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비행기는 1시간 걸리고 50유로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3분의 1. 그렇게 싸요. 유럽도 요새 저가 항공이 우리처럼 많습니다. 오히려 비행기가 싸요.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가 못 타고 왔겠어요? 예, 기차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이해한 거죠. 우리는 경제적 인간이잖아요. 모든 걸 경제로 환원하잖아. 돈으로 환원하잖아. 예? 우리는 가성비를 하잖아. 가성비. 항상 가격. 돈 계산해, 한국 사람들은. 걔들은 생태계 파괴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 플룩샴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조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플룩이라는 게 플라이트. 비행기 타는 거고요. 샴이라는 게 쉐임,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독일 말로 플룩, 샴이라고 해요. 플라이트, 쉐임.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타는 것이 가장 심각하게 대기를 오염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걸 안 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걔들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랑 너무 다른 거죠. 우린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환원합니다. 그 아이들은 생태적인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 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저는 지구 생태계가 20세기 말에 끝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30년 후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비관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또 그런 책이 나왔어요. 2050 거주불능 지구. 지지난달에 나왔어요. 2달 됐어요. 그게 지금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2050 거주불능 지구. Uninhabitable Earth. 이걸 번역한 거예요. 거주불능 지구. 거기 나온 여러 가지 통계들에 따르면 2020년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라는 거예요. 2050년은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더 이상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지표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집이 저쪽 중앙대학교 석동에 있는데 저희 집도 석동이에요. 저희 집이 그 일대에서 유일한 단독주택이에요. 제가 살던 그 마을 전체를 다 때려부셨습니다. 저는 지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과거의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을 전체를 다 때려부셨습니다. 싹 다. 한 집도 안 남기고 때려부셨어요. 와, 제가 몇 년 동안 그걸 보면서
지구는 이거 오래 못 간다. 몇십 년 내로 완전히 붕괴한다. 확신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집들을, 좋은 집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때려 부실까? 전쟁이 일어나면 6.25 때도 아마 그렇게 파괴는 안 했을 거예요.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예? 멀쩡한 집을 그렇게 때려 부신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아, 자본주의가 전쟁보다 무섭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보다 무섭구나. 전쟁이 이렇게 때려 부실까? 결국은 이윤을 얻겠다고 하는, 이윤이 한 푼이라도 더 남으면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새로 짓고 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에요. 이윤. 돈만 된다고 하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다 정당화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이 무한한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의 자원이라는 게 무한한가요? 그게 자본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자본에게 그런 권리를 줬죠? 이 자본주의란 체제 자체가, 저는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을, 노동하는 인간을 너무 심각하게 착취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본주의의 윤리적 맹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문제. 자연 생태계를 무한히 때려부시고 또 자연의 자원들을 무한히 갖다 쳐놓을 수 있다는 이 착각. 자연이 끝이 없나요? 자원들이? 그 자원들이 뭐예요? 새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이 만드는 모든 행위는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모든 생산은 자연의 파괴 혹은 변형이에요. 그렇게 멀쩡한 걸 다 때려부시고 거기다가 다른 자연을 파괴해서 갖다 넣고, 이 과정을 우리는 자본의 너무나 당연한 이윤 추구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마을 전체를 때려부셨는데 그 많은 폐기물이 어디 갔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끔찍한 폐기물들을 어디다 갖다 파묻었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목가적인 세상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자본주의가 완전히 그걸 조직적으로 파괴해버렸어요. 그게 지금 오늘의 세계예요. 그 결과 아이들이 이것을 당연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들이 완전히 자연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고 오로지 돈을 얻겠다고 하는, 이윤을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이것이 지금 지구 생태계를 무한히 파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한국은 그 중에서 최악입니다. 아직도 생태적 상상력이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회예요. 여러분, 이제 이 파괴가 너무 심하니까 파리 기후협정 했죠? 2005년에. 그 이후에 OECD 안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지금보다 최소한 늘려서는 안 된다. 10년 동안 10%를 줄이자. OECD 내에서 합의를 했어요. 10%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어때요? 결과 평균 10%를 줄였어요. 그래도 지켰습니다. 다행이죠. 그걸로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더 나빠지지 않는 정도예요.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나빠지지 않는 정도.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누적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나빠지지 않는 정도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동안 대체로 평균 10%를 줄였는데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누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25%를 늘려놓은 거예요. 25%.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뭐라 그래요? 기후? 그렇죠. 기후 악당이라는 기후 악당. 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겠어요? 이 지구에서. 지금 이 기후 악당으로 악명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중국, 한국이. 녹색 땅이라는 게 0.1%도 못 얻는 나라예요. 0.1%도. 여러분, 유럽은 작년에 녹색 땅이라고 하는 정당, 어떤 정당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이 발전을 저지하겠다, 이런 정당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당 본 적 있어요? 인류 역사상 모든 정당은 우리가 더 잘 발전시키겠다, 우리가 더 많이 발전시키겠다, 이걸로 경쟁하는 정당이잖아요. 녹색당은 정반대의 정당이에요. 완전히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온 정당이에요. 우리가 발전 저지시키겠다, 발전은 악이다, 이렇게 한 정당이 녹색당이에요. 이런 정당이 우리로선 이해가 할 수 없는 정당이죠. 이러한 정당이 작년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 전체 2등을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미 유럽에서는 문명사적 전환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발전으로는 인류 전체가 괴멸한다는 것, 이것을 이미 전 세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인들만 몰라요, 지금. 아직도.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요만한 조그만 아이들이 요만한 것들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눈물이 날라 그래, 사실은. 에? 인간들이 이렇게 산 통에 저 아이들이 무슨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사탄의 맷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탄의 맷돌. 칼 폴란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정치 경제학자가 있어요. 헝가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대한 전환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죠. 이분이 한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사탄의 맷돌이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딱 하나의 가치로 환원한다. 모든 중요한 가치를 그 맷돌에 딱 집어넣으면, 돌리면은 하나의 가치로 딱 돼서 나오는 거예요. 뭐겠어요? 금전적 가치. 에? 그게 한국에서처럼 사탄의 맷돌이 잘 돌아간 나라는 없어요. 한국은 극단적입니다. 그게. 한국은 사탄의 맷돌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모든 중요한 가치들, 다시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생태적 가치, 인간적인 가치, 윤리적 가치, 사회적 가치, 도덕적 가치, 정치적 가치, 이 모든 가치가 한국에서는 딱 맷돌에 집어넣으면 몇 번 돌리면 뭐로 돼서 나와요? 금전적 가치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돈 얘기만 해요. 돈 얘기만. 어디 가나. 돈 얘기 외에는 없어요.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오로지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물질주의 세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유럽 사회는 사실상 탈물질주의 사회예요. 물질주의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이게 사회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는 사회예요. 한국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하루 종일 물건 얘기만 해요.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는 둥, 주식이 어떻게 됐다는 둥, 증권이 어떻게 되고, 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한국 사회는 근원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있지 않는 한 미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러 김종철 선생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코로나를 보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요즘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정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일단 지적으로 그런 세계를 몰라요. 보니까 이 정부 안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의 교육이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또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고통을 주지만 또 많은 재난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재난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김종철 선생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김종철 선생의 수많은 글과 실천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렸어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의 기회를 부여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의식혁명의 계기가 되는 거죠. 재난혁명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 재난혁명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이걸 활용해서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22세기를 넘어서 또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걸 고민해야 될 때예요. 생태적 상상력이 이제 한국 사회에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저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어요. 정말 우울해요. 친구들 본 지도 정말 오래됐고, 술 한잔 한 지는 더 오래됐고, 예? 서로 안부를 묻지 않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삶이 더 우울해지고, 또 많은 경우에 수많은 일상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처절한 생존의 벼랑에 몰리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토대가 이 정도까지 아슬아슬했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이 코로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 자체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한국 사회 전체를 지금 블루로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가 만들어준 이 상황을 활용해서 정말로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를 모색할 줄 알았어요. 전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코로나가 큰 선물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코로나가 문 대통령한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걸 미룰 수 없다. 이걸 코로나가 준 거예요.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조금만 이런 위험 요인이 오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벼랑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한국 사회 자체의 존속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 사회적 토대 위에 서 있는지, 한국 사회가. 우리 사회가 존속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러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줬죠. 저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신료 2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통신료 2만 원. 정말 전 절망했어요. 정말로. 이 정권 안에 그런 사유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와 있는지. 지금 통신료가 문제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는 사실은 좀 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변화시킬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코로나 블루죠.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그것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실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옐로우도 있다고 봐요. 코로나 옐로우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말을. 코로나 옐로우도 있다. 여러분 축구에서 옐로우가 뭐예요? 경고죠. 네, 코로나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코로나 옐로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 경고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 레드가 옵니다. 이건 퇴장이죠. 예. 코로나 옐로우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첫 번째,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모두가 다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 이걸 지금 코로나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사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새로운 사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인에겐 새로운 사실이에요. 한국 사회는 사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한국 사회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은 사회가 아닌 사회예요. 저는 한국 사회를 Society without the social, 영어로 하면 분명해, 그 뜻이. 한국말로 하면 약간 애매하죠. Society, 사회는 맞아요. 그런데 더 소셜이 없는 사회, 사회적이라는 가치, 이 가치가 부재한 사회가 한국이에요. 사회적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가치가 한국에선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온시돼요. 사회적?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불온한 거 아니야? 심지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조차 사회적이란 말을 정당명으로 못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 지금 정의당 같은 정당은 유럽으로 보면 사회민주당이에요. 독일 사회민주당 정도의 정강정책을 지향하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못 써요, 그런 말을. 사회적이라는 말을 쓰면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사회적이라는 말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독일에서는 사회적이 아닌 그런 말이 아조치알이에요. 어소셜. 어소셜. 여러분, 영어에서 어가 앞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이게 어예요. 어소셜하면 사회적인 게 없다는 뜻이에요. 아조치알, 어소셜이란 말은 독일에서는 최대의 욕이에요. 사회적이지 못한 놈, 이놈은 가장 못된 놈이에요. 너 정말 아조치하구나, 이렇게 말하면 쌈납니다. 그 정도로 큰 욕이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셜이라는 말이 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Society without the social. 한국 사회는 사회가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각자 도생이에요.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죠. 모두가 그냥 혼자서 살아남는 게 유일한 삶의 방식이 그런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이지 않은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OECD 아시죠? OECD에서 각종 지표들을 매년 발표하죠? 그 중에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회관계지수예요. 이게 말하자면 사회성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재는 거겠어요? 한 사회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이걸 재는 거예요. 한국 어떻게 했어요? 계속 꼴찌입니다. 계속 꼴찌. 한국은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관계라는 게 없는 사회예요. 다 깨지고 해체됐어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내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뭐겠어요? 신뢰성 지표. 그게 다 그 안에 속해 있어요. 타인을 신뢰하는가? 한국 어떻게 했어요? 계속 꼴찌입니다. 타인 신뢰 안 해요. 타인을 어떻게 신뢰해요? 의존도 조사도 꼴찌입니다. 의존도. 의존도는 뭐겠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 내가 가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한국인들. 꼴찌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사실을. 그게 지옥이라도 지옥을 직시해야 지옥에서 벗어나죠. 이걸 자꾸 안 보고 외면하면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이 사회가 아닌 사회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아닌 사회예요, 이 사회는. 그런데 마침내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걸 알려준 거죠. 너 혼자 살라고 해? 못 살아. 혼자 건강할 수 없어. 다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거야. 너 혼자 행복하려고 그래? 그거 불가능해.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야. 그걸 코로나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못 깨우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깨우쳐주는 과정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더 이상 코로나가 주는 첫 번째 옐로우 카드는 더 이상 이런 경쟁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이 처해 있는 이 끔찍한 경쟁사회, 더 이상 이것은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을 코로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사회도 유럽처럼 서로 연대하는, 약자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하고 같이 건강한 이런 사회로 바뀌어야지. 소수만이 행복하고 모든 다수가 불행하고 모든 다수가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늘 절망감 속에서 살고 불행의식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너무 끔찍한 사회예요, 사실. 이런 사회는 더 이상 안 된다. 코로나가 준 첫 번째 옐로우 카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경쟁사회 안 된다. 이제는 연대사회로 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존엄한 존재로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지금처럼 오늘이 전태일 30주년이에요. 30주년. 11월 13일. 네? 50주년, 50주년. 30주년이에요. 1970년이에요. 벌써 50년이 됐어요. 네? 전태일이란 정말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청년이죠. 그 시다 아이들이 굶으니까 얘들 풀빵 사주려고, 네? 청계천에서 저 쌍문동까지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는 12시에 통금이 있으니까 꼭 통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경찰서 철조망 뒤에서, 철조망이 아니라 뭐예요? 쇠창살 뒤에서 잠을 자고 했다는 거예요. 경찰서가 자기 집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어린 시다 아이들 너무나 배고파하니까 걔들 풀빵 사주려고. 네? 그러한 전태일 시대만 해도 전태일조차 디그니티라는 게 있었어요. 존엄. Dignity of the oppressed 이런 말이 있어요. Dignity of the oppressed. 억압받는 자의 존엄. 억압받는 자조차 존엄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없어요. 존엄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 자체가. 존엄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지금과 같은 이런 무지막지한 경쟁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경고는 뭐겠어요? 두 번째 경고는 더 이상 이런 물질 지상주의 사회를 계속 지향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 지상주의에서 이제는 생태 지향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 사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생태적 상상력을 중심에 두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한 이것은 인류의 미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질주의를 떠나서 생태주의의 새로운 세계에 도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경고예요. 물질주의적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없어선 미래는 없다. 결국은 물질주의에서 생태주의로의 전환,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은 역시 민주주의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민주시민교육하고 있죠? 맞아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운 겁니다. 지금 이거 좀 벗고 할게요. 예, 지금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들을 보고 있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우리만 이거 닥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됐죠. 나라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소위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하게 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왜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추적해보면 뭐예요? 분명 알 수 있죠. 우리의 경우는 상당히 민주적 방식으로 이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 민주주의라는 게 이것은 도덕적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실용의 측면에서도,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구나. 민주주의가 우월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말하자면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성의 측면에서도 우월하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면 한 조직이 더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상당히 민주적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봉쇄나 차단을 거의 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자제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죠. 놀라운 거예요, 이 자체가. 정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큰 위안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방식.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미국은 원래 그런 국가예요. 그냥 내빨려 두고 자유방임, 완전히 자유방임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놨을 때 한 공동체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코로나도 완전히 시장에 맡겨두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미 아는 바죠. 미국이라는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걸린 것 같아. 병원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은 관심이 돈밖에 없어요. 지금 보험했어요? 안 했는데요? 400만 원. 검사 받는데. 다 신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보험 있는데요? 200만 원. 갑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실수예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 타고 갔어요. 검사 받고 나오는데 얼마 나왔어요? 35,000달러. 4천만. 이거 다 신문에 나온 얘기들. 이게 미국식이에요. 내가 걸린 것 같으면 시장 가서 돈 내고 치료해. 완전히 시장에 그냥 자유방위로 맡겨두고 있는 게 미국식 방식. 중국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했죠. 그런데 얘들은 완전히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한 거예요. 완전히 온 주민들 감시해가며, 완전히 통제해가며,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마을 전체를 감시하고 사람들 움직이라. 273번지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드론 띄워가지고. 그런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중국은 하여간 효과 면에서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야만적인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일본은 완전히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지금 방역을 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방식, 민주주의적 방식, 미국의 자유방임적 방식, 중국의 전체주의적 방식, 일본의 관료주의적 방식. 어때요? 우리께 괜찮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들이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대단히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겠구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꿔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인가요? 민주주의 사회 맞아요? 아닌가요? 왜 아닌가요? 여러 면에서, 그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죠? 예,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후기 파시즘 사회다. 이렇게 불러요. 후기 파시즘 사회. 그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 시대에는 투표도 못했어요. 그래 안 그래? 저는 대학교 시절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이 군사 독재자들을 다 대학교 시절에 거쳤어요. 그러니 군사 독재의 그러한 잔재가 제 몸에 배어 있어요. 제 몸에 배어 있는 정치적인 각인들, 이런 것들을 사회학에서는 아비투스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내면서 그때 영향받은 그러한 태도, 의식, 관행,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다 배어 있죠, 조금씩. 예, 그게 지금 한국 사회는 그대로 배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 이제는 외적인 민주주의를 일정 부분 이루었어요. 이제는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야,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날이 올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럼 보통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런 날이 오겠니? 절대 안 올 거야. 그게 그때 분위기였어요. 30년 동안 군사 독재를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내 손으로 이 투표를 한다는 이 행위가 미래의 어떤 까마득한 이상처럼 느껴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을 젊은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입을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우린 그런 절망감 속에서 산 세대예요. 그러니 우리가 투표를 하는 행위 자체는 정말 큰 의미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파시즘 사회를 극복한 거죠. 그러나 파시즘이 남긴 잔재가 여전히 한국 사회는 훨씬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아, 이건 완전히 파시즘 사회의 잔재다. 이걸 국민들이 몰라요. 아직도. 한국 사회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만 들게요. 요즘에 제가 선생님들을 상대로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선생님들 상대로. 교사들. 선생님들 자체가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 자신이. 지금 한국의 교사들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교사들이에요. 정치적 시민권, 정치를 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근대 시민사회에서 모든 시민들이 누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사라고 하는 지식인 집단에게 바로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해버렸어요. 정당도 가입 못해, 정치활동 못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야만적인 행위보다 더 놀라운 게 그러한 행위를 교사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터무니없다는 걸 생각하는 교사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후기 파시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과거 파시즘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규범들을 너무나 당연한 규범으로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독일 의회가 베를린에 있죠. 베를린에 600명의 지금 거의 700명 됐어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700명이 됐는데 이 700명의 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교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교사가 81명이에요. 무려 81명. 13%가 교사입니다. 여러분, 핀란드 헬싱키에 의회가 있죠. 여기엔 지금 교사가 몇 프로 앉아 있는지 아세요? 20%가 앉아 있어요. 무려. 교사가 20%입니다. 의회. 한국 여의도 몇 명 앉아 있어요? 300명 앉아 있죠? 그 중에 교사 몇 명이에요? 제로입니다. 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교사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이 사태를 정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의식을 안 느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내에 최소한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교사라는 직종은 대체로 10% 정도 앉아있어요. 10%. 우리도 10%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30명이에요. 교사들이 30명 들어가면 교단에서 느꼈던 온갖 교육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법안을 교사들이 가장 잘 만들지 누가 만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 앉아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교사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교육과 관련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겠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서도 우리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문제로 못 느껴요. 지금도. 이게 바로 후기 파시즘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이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이 자체가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권위주의 문화라고 못 느껴요. 학교를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어때요? 독일 학교에서 교장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장을 뽑을 때가 되면 독일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연차를 냅니다. 연차. 아시죠? 휴가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혹시 교장이 될까 봐 무서워서. 그때 학교 안 나오려고 경쟁적으로 연차를 내는 거예요. 혹시 교장 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게 교장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등한 자유의 왕국에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평등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의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자는 사실은 봉사자죠. 다른 선생님들이 잘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행정일을 떠맡는 이 기간을 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데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장을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라는 것도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조직인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훔볼트라고 들어보셨죠? 독일의 철학자. 훔볼트가 교육, 대학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미리 취하는, 미리 실험해보는, 미리 경험하는 소우주다.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라는 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유토피아적 세계를 미리 체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나가면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선취하는 소우주. 이게 독일 학교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 처음으로 어른들 세계를 보죠. 어른들의 사회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아, 저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그러한 세계구나. 세상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부터 가장 이상적인 자유의 왕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안에서 일체의 위계나 서열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 즉 모든 교사들이 다 평등한 그런 관계예요. 그 안에서 딱 한 사람, 누군가는 행정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교장인 거예요. 평등한 자유인들 사이에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인 거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보세요. 우리 학교 어때요? 완전히 이건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권위주의적 관료제가 한국 학교의 조직 원리예요. 이게 아직도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 놈들은 다 깼어요. 상당 부분 일본 바꿨습니다. 유럽식으로 상당히 자유화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아직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근대 학교라고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준군사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군사 조직을 본떠서 학교 운동장도 완전히 연병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여기서 사열하고 군대 조직처럼 그런 구조로 다 만들었다. 요새 홍대 교수가 한국 학교가 얼마나 군대 조직 감옥과 똑같은지 건축학적인 면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 이야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분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하는데 그런 거예요. 학교 조직도 똑같이 준군사 조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교장, 교감, 부장, 반장 이런 식으로 쫙 돼 있어요. 이게 위아래로 쫙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처럼 군대. 그렇게 해서 이 관계도 완전히 명령과 복종 관계로 되어 있어요. 명령과 복종 관계. 자유인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뭘 보겠어요? 아, 세상은 저렇게 계급으로 되어 있고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후기 파시즘 사회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조직이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말하자면 정치는 상당히 민주화가 됐어요. 우린 지금 가장 민주화된 게 정치 영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회 영역은 아직 민주화가 안 돼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민주화가 안 된 데가 어디예요? 권력기관, 검찰, 법원 이런 데는 뭐 말도 못해요. 그 권위주의가 정말 숨이 콱콱 막힙니다. 군대보다 더해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의사들 사이의 관계 도제적 위계관계인데 여기에 굉장한 폭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도제적, 폭력적 위계관계가 지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완전히 이것은 과거 군대 조직과 똑같습니다. 뭐가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를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불러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어떻게 해요? 대통령 선거만 하면 민주사회가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민주주의가 될까?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비유를 했어요. 제 책에서. 광화문에서 막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이 그 다음에 시위가 끝났어요? 이제 전철 타고 집에 가요. 집에 가자마자 싹 전철 안에서 바뀝니다. 변신이 시작돼요. 쫙 변신이 시작돼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다 변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 가요. 학교 가서는 완전히 아이들을 달달 볶는 그러한 권위주의적 교사가 돼요. 혹은 회사에 가요. 그러면 갑질을 일삼는 상사가 돼요. 그럼 민주주의는 어디서 해요? 도대체.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민주화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상을 민주화한다는 게 뭔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걸 한번 보세요. 혹시 이 그림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 그림 보신 분? 요게 최근에 나온 그림인데요. 네, 한 달 반쯤 됐는데 제가 신문에서 이걸 보고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신 분 안 계세요? 네. 보셨어요? 아, 보셨구나. 혹시 내용 아세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좋습니다. 신문에서 보신 분이 있네요. 자, 요게 9월 20일 날 베를린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에요. 예,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시위 장면이죠? 뭐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일까요? 예, 요게 지난 한 2달쯤 전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불이 났어요. 아마 불이 난 이야기는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보도도 많이 됐죠. 그래서 15,000명이 시리아 난민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아주 처참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9월 18일 날 유럽 정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난민들 중에 일부를 수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15,000명 중에서 2,700명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한 거예요. 무슨 시위겠어요? 네, 맞습니다. 왜 2,700명을 받냐? 15,000명 다 받아야지. 15,000명 전원을 받아라 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수만 명이 거리에 몰려 나와서 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신문에서 딱 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소름이 좀 돋았어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너무나 자주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나?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이 나라에. 에? 이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교육을 하면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질까? 여러분, 당연히 독일이라고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독일도 당연히 난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12% 정도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동정한 사람들이에요. 독일이라는 사회의 주류가 이렇다는 거죠. 모두가 이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길러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게 바로 그거예요. 라거라고 써있죠? 라거가 수용소예요. evacuate라는 건 비운다는 뜻이에요. 수용소를 비워놨다. Menschenwürdige Unterbringung,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주거지를 줘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우리가 장소 많으니 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불렀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다 줘라. 그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의 독일의 모습이에요. 전원이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대표적인, 이게 전형적인 모습.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죠. 2015년에 봤어요. 영국에서 시리아 난민 3만 명을 받겠다고 한 것으로 결국은 브렉시트까지 갔죠. 독립당이 막 선동하고 해서 브렉시트까지 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몇만 명 받는다는 문제로 결국은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극우주의자가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이건 완전히 프랑스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걸 수치로 느꼈어요. 어떻게 극우주의자가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행히 지금 마크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에 의해서 저지됐죠. 그러나 프랑스로 봐서는 굉장한 수치였어요. 바로 그 무렵에 어느 나라에서도 시장하면 안 받으려고 서로 극우주의자들은 막 선동을 하고 받으면 안 된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 메르켈이라고 하는 독일 수상 있죠? 독일 수상 아시죠? 메르켈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 좋다. 우리가 다 받을게. 이제 그만 싸워라. 우리가 다 받을게. 그러면서 몇 명 받겠다고 했어요? 100만 명. 100만 명 우리가 받을게. 이제 더 이상 난민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이랬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아니 100만 명. 이건 완전히 메르켈은 정치 생명 끝났다 이제. 독일에서도 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몇 명 받았어요? 117만을 받았어요. 17만을 더 받았어요. 2015년 한 해.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난민을 117만 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2017년에 선거에서 메르켈이 또 수상했대요. 메르켈을 또 수상으로 뽑은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서 지금 독일처럼 이러한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수준, 이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최근에 올해가 여러분 독일 통일이 30주년이에요. 벌써 30년이 됐어요. 독일이 통일됐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러니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에 당연히 독일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겠죠? 이 기념사에 너무나 인상적인 말이 있던 거예요. 이 슈타인마이어라고 하는
독일 대통령이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념사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독일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최고의 독일. 이것은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 전 세계가 존경하는 독일. 거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틀러의 독일도, 비스마르크의 독일도 이루지 못한 거죠. 히틀러가 군사력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세계를 지금 독일은 도덕적 힘으로 지배하고 있다. 최고의 독일이다. Das beste Deutschland.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의 나라가 아니라 최악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네, 다 아시잖아요. 홀로코스트 다 독일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European problem is always German problem. 아시겠죠? 유럽 문제는 항상 독일 문제. 이게 유럽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항상 독일 문제예요. 독일만 잘 통제하면 유럽은 행복해요. 항상 독일이 그렇게 문제였던 거예요. 독일에서 늘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독일이 이런 독일이 된 거예요. 어때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독일인들은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억압적이고 가장 규율을 잘 따르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독일이라면 떠올리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고 성숙한 인간들이 됐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건 기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육혁명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혁명. 독일에서 교육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냈고요. 이 인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가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성숙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독일 수상이 올해 나와가지고 최고의 독일, Das beste Deutschland 이런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저는 이것은 교육의 기적이라고 봐요. 지금 독일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헤세 책 많이 읽었죠? 헤르만 헤세 책을 옛날에 엄청 많이 봤어요. 헤세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 외국 작가였어요. 옛날에는 최소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는. 거기 보면 어때요?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지와 사랑 이런 거 보면 전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독일 교육 어때요? 끔찍하죠. 지금 우리랑 거의 같아요. 그런 교육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교육으로. 이 교육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간이 등장한 거죠. 언제 바뀌었겠어요? 전환점이 있었겠죠? 그 전환점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말씀드려 볼래요? 유럽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68혁명이에요. 68혁명입니다. 68혁명 이후에 저런 독일인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68혁명 이전까지의 독일은 바로 헤세 소설에 나오는 독일이에요. 그런 교육이고, 헤세 소설 읽어보세요. 수레바퀴 아래서 특히 완전히 권위주의고 숨막히는 경쟁교육. 지금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런 교육이었다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랑 똑같으니까. 이것이 68혁명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요 아이들이 좀 전에 요 아이들이 커서 좀 전에 그런 아이들이 된 거지. 독일에서는 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데모 많이 합니다. 초등학생 데모가 독일에서는 가장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가장 놀란 게 초등학생 데모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거리에 자주 나옵니다.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플리틀링엔. 얘들 지금 나온 거는 바로 플리틀링엔을 돕자고 나온 거예요. 즉 플리틀링엔이 난민입니다. 난민을 돕자. 그러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얘들은 요 어린 나이 10대 요때부터 이미 수시로 정치 시위를 하는 것이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옳으면 토론을 해서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맞춰서 실천하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이 정말 돕고 싶으면 시위를 하든 모금을 하든 기부를 하든 이렇게 실제로 행동하도록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됐겠어요? 아까 그런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됐고 그런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앙겔라 메르켈 같은 수상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100만 명 받고 또 되잖아. 이해를 하셨죠? 이러한 사람들을 만든 건 바로 새로운 교육이라는 거죠. 그 교육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거예요. 그 교육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뭐겠어요? 경쟁교육은요 말이에요. 경쟁교육. 독일 교육개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교육은요 말입니다. 경쟁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독일을 만든 핵심적인 교육 원리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 비판하는 걸 핵심으로 뒀을까? 교육개혁에.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이상하죠?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68혁명이라는 게 나라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다 그랬죠? 68혁명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외쳤던 혁명인데 나라마다 억압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주로 인종문제, 백인의 억압으로부터 흑인 해방, 이게 6.8 때 가장 중요했고 그 당시에 결국은 마틴 루터 킹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 프랑스의 경우는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노동 해방이 가장 중요했어요. 주로 계급 문제가 프랑스에서는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남성들의 가부장적 지배로부터 여성 해방. 이게 다 6.8 때 나온 거고요. 심지어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연의 해방. 이것도 이때 나온 사상이에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이미 이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연을 해방해야 한다. 이런 생태적인 이러한 상상력도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독일에서는 어떤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였겠어요? 바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부터의 해방. 이게 독일 6.8은 핵심이었어요. 독일은 과거가 전혀 청산되지 않은 나라였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린 독일 하면 가장 모범적으로 과거 청산 잘한 나라로 알죠? 예, 그것은 바로 6.8 이후의 독일이에요. 6.8이 딱 분기점이에요. 6.8 이전 독일과 6.8 이후 독일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전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독일은 어떤 나라예요? 6.8 이후 독일. 포스트 6.8 도이칠란드예요. 프리 6.8 도이칠란드. 전혀 다른 나라. 6.8 이전 독일. 네? 그래서 68년까지 독일 총리가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일본보다 더한 거예요. 일본은 아베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외할아버지가 전범이지 자기가 전범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독일은 나치 당원인자가 수상이었어요. 이 정도로 과거 청산이 안 된 나라예요. 여러분 헤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헤세를 봐도 알 수 있어요. 헤세가 1946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바로 노벨 문학상 받습니다. 이때 헤세의 국적이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독일이 아니라 스위스였어요. 맞아요. 왜 그렇겠어요? 독일로 안 왔습니다. 저 나치들이 우글거리는 저 나라가 나의 조국일 수 없다. 딱 스위스로 국적을 바꿔버립니다. 그 정도로 나치 청산이 안 된 나라였어요, 독일이. 이것을 바로 6.8 이후에 과거 나치 청산,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과거 청산이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였어요.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과거청산은 뭐냐는 거죠. 과거청산이라는 건 인적 청산, 제도적 청산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이거는 외적인 청산이에요. 내적인 청산, 더 근원적인 청산은 뭐겠어요? 정신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 그것을 청산하지 않는 한 나치즘은 또 반복될 수 있다. 이게 당시의 생각들이었어요. 에? 독일이 일으킨 이런 끔찍한 일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태인 학살, 이러한 일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돼요. 이제 독일 역사에서 이게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뭐예요? 나치즘을 만들어낸, 저 파시즘을 만들어낸 가장 근원적인 이데올로기가 뭐냐는 거죠. 뭐예요? 경쟁 이데올로기예요. 경쟁. 네? 나치즘의 기본적인 사상이 뭐예요? 이 세상은 거대한 정글이고 거기서는 적자가 생존하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러한 원리, 거기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거, 우등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거, 이게 정의다. 완전 경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자가 되는 거, 이것이 나치즘이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 나치즘의 이러한 생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경쟁을 없애는, 어려서부터 경쟁 없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고 하는 이 아도르노의 생각이 바로 독일 교육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70년부터 교육개혁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독일 교육에서는 경쟁을 시키죠. 경쟁이 없어요, 학교에서. 저는 정말로 이상한 의문을 늘 독일에 있으면서 품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 약 8년 살았는데 독일에 8년을 살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열등감이 없는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열등감이 없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제가 교육을 좀 공부하면서 이것 때문에 결국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죠. 뭐 비교를 해야 열등감을 갖죠. 우열을 나눠야 열등감을 갖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모든 걸 비교하고 모든 걸 줄 세우니까 한국인들은 모든 인간이 열등감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 중에 열등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잘 나간다는 친구일수록 더 열등감 많아요. 판검사, 의사 이런 사람들 얘기해봐요. 친척들이랑 더 열등감 많아요. 검사들은 꼭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무슨 실력이 없어서 서울지검 못 간 거 아니야? 꼭 그러잖아요. 누가 뭐래요? 누가 서울지검 가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계를 평등의 들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계의 피라미드로 보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 세계 자체를. 그러니까 항상 자기 위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잘못된 세계관을 어려서부터 배운 거죠. 안 배울 수가 없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심지어 학교 안에. 에? 근데 더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친구들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의식을 가진 아이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본 적이 없어요. 오전에는 같이 공부하고 점심때 밥 먹고 나서 나 열반 간다 이러고 가는 거. 그러면 가나보다 하고 나도 별로 비판의식이 없었어요. 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파쇼 교육을 받은 거예요. 모든 인간을 우열로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잘한다고 하면 우쭐거리고 그 중에 조금 못한다고 하면 열등감을 갖고 우리는 전부 그러고 자란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알아잖아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1등부터 60등까지 붙여놔요. 시험 볼 때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교육인가? 인간을 완전히 그냥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거예요. 학교라는 집단 자체가. 그런 야만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으니 요 정도의 정상적인 인간이 된 것만 해도 기적이죠.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끔찍한 교육을 받았는데 요 정도 인간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가 한국인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육과 비교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사실상 되기 어렵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경기고등학교 있죠? 옛날에는 최고 명문이었어요.
경기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동창회 가면 지금 아주 80 넘은 흰머리가 송송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 네가 그때 3학년 2학기 저 기말고사 37등 했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놀라운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조금 뭘 공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 몇 등 한 게 자기 평생의 자랑이고 그게 자기 정체성의 핵이에요. 정말 유아적인 사회죠. 유아적인 사회. 성숙한 인간이 없는 사회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게 독일 교육의 핵심이었고요. 이게 독일 아이들을 저렇게 성숙한 인간들로 만드는 거예요. 경쟁을 안 시키니까 성숙해져요. 경쟁을 안 시키니까 아이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유치해지고 경쟁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얕아져요. 한국 아이들처럼 얕은 지식을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독일 아이들은 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얕아요. 저는 이걸 수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매년 컨퍼런스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년. 그래서 저는 매년 대체로 16개국의 21개 연구소에서 모이는 아이들을 제가 매년 가서 봐요. 그 컨퍼런스에 늘 가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전 세계 아이들을 보면 가장 깊은 아이들이 독일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벌써 이 정도 훌륭한 성장한 국가가 됐는데도 노벨상 하나가 없잖아요. 학문부자 노벨상 하나 없어요. 일본이 지금 25명인가 그렇잖아요. 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얕은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노벨상을 받아요? 사유하는 인간들은 한국 교육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유하는 인간들은 바로 열등생 돼요. 한국에서 사유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깊어지면 쑥 빠져야 되잖아요. 빠지면 열등생 되는 거예요. 잔잔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거기 빠져버리면, 거기 들어가 버리면 아이들은 경쟁이 쑥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교육에 잘 적응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아주 죽은 지식들, 얕은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 맥락도 모르면서 사유는 하지 않고 죽은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스카이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중앙대 가기 전에 5년을 서울대에서 강사를 하면서 수업을 했어요. 5년 동안 단 한 명도 천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여긴 천재가 올 때가 아니구나. 그거 알았어요. 천재가 올 수가 없죠. 네? 깊어지는 아이들은 이런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중대에 오니까 몇 명 만났어요. 중대에 오니까 한 4, 5명. 아, 이놈들은 무섭구나. 그런 아이들이 보여요. 중대만 해도 조금 호흡을 쉴 수 있는 정도는 조금 학교에서 그런 여지를 가졌던 아이들이 오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경제교육의 폐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비판교육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독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육이 비판교육이에요. 이것도 너무 특이한 거죠. 어느 나라에서 교육의 본질을 비판으로 봐요. 적응으로 보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 규범, 의식, 관행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잘 익혀서 거기 잘 적응하도록 하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죠? 그것을 사회화라고 부르잖아요. Socialization. 이게 교육의 기본이죠. 독일은 아니에요. 그러한 기존의 관행들에 대해서 비판적 사유를 하는 그 능력을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비판을 적응보다 더 중시하는 유일한 교육이 독일 교육이에요. 그래서 독일 교육학을 크리티컬 페다고직 이렇게 불러요. 크리티컬 페다고직. 독일 교육은 비판 교육이에요.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독일 친구 있죠? 이 친구가 그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을 들은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다른 어느 방송에서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다니엘이 딱 자기가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말이 맞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딱 들어오면 첫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내 말을 믿지 마라. 절대 내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건 너희들이 가장 잘못된 교육을 받는 거다. 어? 교사들이 첫날. 그러면서 내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요. 근거는 너희들이
공부할 몫이다.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제가 그걸 자주 인용해요, 요새. 너무 좋아요. 에? 그렇잖아. 죽은 물고기만 따라 흐르잖아. 산 물고기는 거슬러 가는 거죠. 에? 그래서 그 비유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은 다 죽은 물고기지. 죽은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아이들을 공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 모범생이라고 있대요. 서울대 안에도 또 모범생들이 따로 있나 봐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비결. 이걸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중에 87%가 뭐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교수. 그렇죠. 맞아요. 교수가 하는 말을 가장 감동적인 건 여기에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제가 그대로 인용해요. 교수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적었다가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외워서 그대로 다시 했습니다. 당연하죠. 교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교수예요? 에? 정말 교수한테도 문제가 큰 거죠. 교수가 그걸 좋은 점수를 주니까 그렇게 달달 외워서 쓰죠. 에? 교수한테도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대학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학 아닙니다. 이것은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도 아니고요. 연구의 전당으로서의 대학도 아니에요. 정말 한국 대학은 너무나 큰 문제가 많아요. 관심이 있는 분은 제가 독일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쓴 논문이 많아요. 제가 대학에 좀 원한이 있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많이 썼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면 제 이름 치고 논문들 검색해보면 제가 자본 독재하의 대학이라고 쓴 논문이 있어요. 자본 독재하의 대학. 한국 대학의 본질은 자본 독재하의 대학이에요. 한국 대학은 완전히 자본 독재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했고 한국의 교수들은 자본의 노예로 대체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이에요. 아무튼 대학 얘기 또 다른 얘기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교수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달달 외우는 거겠죠. 그게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서울대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 정도니 이게 지금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사유하는 능력, 비판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학문 세계의 큰 문제고요. 그래서 비판 교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살살 정리를 해야죠. 이게 독일 교육의 오늘날의 독일을 만든 교육은 바로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과 비교를 하자면 너무나 사실은 끔찍한 거예요. 한국은 독일과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정반대에 서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경쟁이 심하다는 정도는 알죠. 그러나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하다는 건 잘 모르죠.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해요. 몇 년 전에 프랑스의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문이 르몽드죠. 르몽드가 한국 교육을 집중 취재했어요. 그리고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인용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썼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해. 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의 학교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이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썼겠어요. 오죽하면. 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교육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노예 상태로 묶어두고 아이들을 그야말로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독일 정부에서, 독일 공공방송에서 한국 교육을 취재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당시에 한국은 계속 피사 강국이에요. 피사라고 있어요. 국제 학력 수준 평가요. 한국이 피사 강국입니다. 항상 한국, 일본, 핀란드
이 세 나라가 피사에서 1, 2, 3등을 다퉈요. 독일은 중위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 내에도 야 우리 학력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논쟁이 되니까 공영방송에서 한국 교육을 취재하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취재팀이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사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 교육을 취재하고 나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보내지를 못하고 인권 프로그램으로 내보냈어요. 이건 완전한 인권유린, 아동학대라고 보는 거예요. 걔들 완전 학대죠. 여러분 지금 아이들 노동자들도 8시간 이상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독일은 아이들 숙제 시간까지 다 규정해놨어요. 숙제를 많이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학습 노동이라는 건 사실은 육체 노동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걸 20시간씩 막 하잖아요, 아이들이. 3당 4락. 우리 팀 그랬어요. 3당 4락.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얘기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3당 4락 아시죠? 그러고 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혀 학대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게요. 독일에서는 시험을 보는 것도 규정해놨어요. 다. 하루에 한 과목 이상 시험 못 봅니다. 일주일에 2과목 이상 못 봐요. 왜? 아이들이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에 치명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의료적인 그런 전문가 견해도 다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한국의 수능고사 이걸 본 거예요. 와, 이게 수능 알죠? 하루에 몇 과목을 봐요? 에? 하루에 몇 과목을 봐야 도대체? 이것은 완전한 학대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 그 하루 동안의 인간의 일생이 또 결정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구조. 에? 그걸 보고서 이건 뭐 집단 학대죠, 집단 학대.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잖아. 우리도 다 봤으니까. 그게 왜 학대지? 그게 바로 인권 감수성이에요. 우리랑은 완전 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후기 파시즘 사회의 야만적 감수성을 내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린 그걸 문제로 못 느끼잖아요, 우선.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나라고 이제 살살 끝내야 되겠죠? 하나만 보여줄게요. 그런 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예,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하기로 악명이 높은 4개국이에요. 아시죠? 가장 악명이 높은 이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어때요? 단연 두각이죠. 그 나라 중에서도 최고예요. 보세요. 전쟁터라고 느낀다는 아이들이 81%예요. 고등학교 시절. 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40%. 일본이 눈에 띄죠? 14%밖에 안 돼요. 일본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은 이미 오래됐대요. 일본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경쟁교육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한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한국 고등학생들은 경쟁하는데 일본 고등학생들은 추구해요. 이러더라고요. 추구. pursuit. 자기의 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옆에 있는 친구와 적으로 경쟁하는데 걔들은 말하자면 상대평가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기에 자신이 꿈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학교에서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자기 친구의 꿈이 구현되도록 서로 응원하는 동지적 관계라는 거. 다 맞더라고요. 76%가 공동체, 함께하는 광장으로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전쟁터로 느끼고,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에 쳐놓고 이 아이들이 거기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도록 우리는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에요. 언제까지 이거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낸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사회 나가면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이 전쟁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겠죠. 승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승자는 모든 것을 자기가 잘라서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갖는 모든 특권을 다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전리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건데 누가 건드려? 이게 의사들의 데모예요. 의사들. 우리가 봤잖아요. 한국 교육이 완전히 대파탄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의사들의 데모예요.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누가 건드리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 겨우 3,000명 늘리겠다고 해서 3,000명. 독일에선 지금 수만 명을 늘려요, 의사들을. 문재인 정부, 저는 3,000명 늘린다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에 분노했어요. 3만 명은 늘려야지. 무슨 3,000명이야. 그런데 3,000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 상황이고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든 것을 전쟁터에서 내 힘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겠어요? 어마어마한 오만함. 오만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낸 성명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 네? 여기서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전쟁터에서 패자가 되죠. 이 패자들은 평생을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 이런 불행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우창 씨 같은 이러한 석학은 뭐라 그랬어요? 한국 사회를. 한국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체계로 구성된 사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만과 모멸의 체계. 정말 뛰어난 직관적인 통찰이에요. 오만과 모멸의 체계. 여기서 승자라고 하는 자들은 턱없이 오만하고, 대다수의 패자들은 평생을 모멸감을 내면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냐고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나온 그 다니엘한테 물어봤어요. 다니엘은 고등학교 시절이 어땠습니까? 셋 중에. 그랬더니 저는 여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파티래요, 파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이놈들은 파티에 있다니까. 예? 여러분, 맞아요. 얘들에게는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전체가 인생의 황금기예요.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이때 연극 보고, 영화 보고, 오케스트라 보고, 또 여행 가고, 연애하고, 깊은 독서를 하고,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대. 얘들에게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한국인에게는 지옥이잖아요. 너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시절로 가볼래? 군대, 중고등학교, 이거 완전 지옥이잖아, 지옥. 네? 가장 행복한 시절이 이 시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최고의 예술을 즐기고, 다른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많은 곳을 두루보고, 깊은 사유의 세계에 빠져보고, 이러면서 가장 호기심이 예민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은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 성숙한 인간이 되냐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책 읽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 넌 왜 책을 읽니?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어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체제 하에서 그래도 성숙한 아이로 컸다? 기적이죠. 정말 기적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불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인간이 되는, 또 행복한 인간이 되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중고등학교 시절, 아동기에 한 번도 행복을 못 느껴본 그러한 인간이 성인이 되면 행복하겠어요? 한 번도 행복이라는 느낌을 가져보지 못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철저한 정글이 되어버린 것,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을 신뢰하지도 않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완전히 사회관계가 다 해체된 이런 각자 도생사회가 된 거. 왜 그래요?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교육에서부터 아이들을 그냥 경쟁으로 몰아대고 그까지 지식을 조금 달달달달 외우는 그러한 감각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오히려 우등생이라고 하고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예민한 아이들, 지적으로 탁월한 아이들은 누가 이런 교육에 적응하겠어요? 튀어나가지.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이고요. 이런 교육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총리 공간에 가서 제가 강연한 게 있어요. 그때 교육부 장관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됐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좀 세게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이랑 정세균 총리가 있는 그 공간에서 제가 강연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제 이름 김누리라고 치고 모교대화. 그 포럼의 이름이 모교대화예요. 김누리 모교대화 치면 그 풀 버전이 나와요. 한 30여 분 될 거예요. 그걸 한번 보세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4가지만 없애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겠어요? 대학 입학시험 없애라. 대학 서열체제 없애라. 스카이 없애라. 이런 체제.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 없애라.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라. 이 4가지만 없애면 한국 교육은 좋은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열등감 없고 당당하고 강한 자아를 가진 개성적인 아이들로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못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걸 짓밟아놓고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가면 한국 사회도 좋아질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